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올해가 정치의 해다. 올해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경제에 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그것이 관심이 많았었는데 우리는 지나갔죠.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37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치적 이슈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통화정책, 중국이나 일본 쪽의 영향이 글로벌 유동성 쪽으로 미치는 영향 다시 점검해 보고요. 그것이 10월로 넘어가면 어떤 형식으로 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10월로 넘어가면 글로벌 중앙은행끼리의 장기 시나리오, 그것이 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가. 물론 중앙은행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가 결론을 내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통화정책이 10월에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 그거 한번 좀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대선이 끝나면은 또 다른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이 되겠죠. 그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10월까지 흐름, 이제 결론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나온 선거가 있는 해에 미국 주식시장 수익률을 구했었던 이 표요. 9월하고 10월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그 얘기죠. 11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9월, 10월이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았다, 이 얘기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어땠나? S&P 500 보니까 1.59% 지금 올라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달 연속 올랐어요. 5, 6, 7, 8, 9 계속 오르네요. 다우가 이번 달에 1.8%, 그리고 나스닥은 2.22%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9월 30일 하루 남았잖아요. 거래일수가요. S&P 500 기준으로 1.59% 이상으로만 빠지지 않으면은 9월은 플러스인데, 과연 이 통계가 틀릴 것인지 월요일 시장 한번 관심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가 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엔비디아 쪽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게 엔비디아 로그 차트거든요. 제가 줄긋기는 잘 못하는데, 그래서 남들이 분석하는 것 때때로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쪽에서 분석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 상승하는 추세, 이 하락하는 추세선, 추세선이 두 개를 위에다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요 안에서, 요 채널 안에서 움직이다가 아래쪽으로 튀느냐. 지난 주말에는 요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리고 위에서 걸린 거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추가적으로 내리면 조금 조정이 심해질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월요일장의 모습이 이 좁은 밴드 내에서 어느 쪽으로 또 방향을 잡는지, 그것도 또 관심이 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반도체 쪽으로 특별한 내용의 그런 코멘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 쪽 시장 쪽부터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또 관심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월은 마지막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미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 이쪽에서의 변화, 통화정책의 변화도 우리가 지난 주말에 다음 주까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센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키는지, S&P 500 지수가 이번 달에 1.59% 오른 것, 이걸 지킬 수 있는지, 그것도 또 관심이 간다. 물론 다우나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제가 저 말씀 드릴게요. 제가 구독자가 뭐 10,000명 돌파했다, 뭐 이래서 축하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10월 중에는 한번 저도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구할 거거든요. 이 동영상 끝부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동영상 끝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댓글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향후에 어떻게 이 감사의 뜻을 표시할지, 그것을 제가 좀 생각해 가지고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의견들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부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중간에 말씀드린 이유는 동영상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정도에서 한번 말씀드린 다음에 다시 또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쪽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번 중국 쪽 볼게요. 중국은 8.63% 이번 달에 올랐어요. 이번 달 저점 대비부터 따져보면 14.79%, 봉이 진짜 크죠. 근데 제가 이걸 장기 추세를 보려고 월봉으로 뽑은 겁니다.
2007년에 비하면 엄청 내려간 거죠. 피보나치 조정 비율로 보면은 지켜야 될 자리도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래쪽에서 정책이 나오면서 툭툭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월봉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정책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은 들긴 드는데, 해외 쪽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일본의 잃어버린 뭐 몇십 년 이런 거 있죠.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나온 정책이 그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좀 너무 과하죠. 지금부터 몇십 년 동안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폭삭하면은 바닥 따지고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저도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유동성 정책을 펼칠 때 공조하는 그 측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국별로 금리 인하를 하니까 공조하는 것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유동성 흐름에서 중국이 과연 페드나 ECB나 BOJ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그걸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숙제는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페드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을 취할 때 뒤에 ECB가 있고 BOE가 있고, 유럽 쪽은 그렇고요. 또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 BOJ도 있고, BOK는 좀 힘은 약하지만 다른 유로존 국가들하고 비슷하게 동맹의 역할을 또 하고 있죠. 하여튼 페드 쪽은, 미국 재무부 쪽은 뒷받침되는 그런 유동성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은 과연 그런 것이 있는지, 공조할 세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차별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하간에 중국 쪽은 기대와 우려감의 공존, 이 흔한 표현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경절 연휴 끝난 다음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국경절 연휴 끝나는 이 시점이 여러 가지가 좀 겹치는 그때입니다. 아까 줄긋기 했었던 엔비디아의 주가도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10월 초는 방향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제 개인적으로도 10월 중순부터 모멘텀이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월 초반은 뭐 기간 조정 이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9월 달에 마이너스 0.92%입니다. 살펴본 여러 지수 중에서 제일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3.06% 올랐어요. 월봉으로 보니까 뭐 밑꼬리가 엄청납니다. 8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요. 중국하고 비교하면은 통화정책이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목표는 같아요. 디플레이션 탈출. 근데 방법은 반대거든요. 중국은 중국판 페드의 QE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판 페드의 QT죠. 금리를 올리면서 점차 QE를 줄여나가는, 그러니까 정확한 QT는 아닌데 QE가 줄어드는 그 모습이죠. 일본 얘기는 좀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는 같은데 반대로 가고 있다. 일본은 페드가 인플레이션 잡으면서 만들었었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점, 제가 개인적으로도 연초에 일본 쪽에서 통화정책의 피벗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주목해야 될 점은 그런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 그 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성공할지 반대의 방법인데, 이 점도 시간 가면서 점차 윤곽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연결되는 게 금리 쪽 문제죠. 지난주의 금리는 환율하고 밀접하게 연결돼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미국 대선도 연관이 있는지 이것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7일 남은 시점에서 폴리마켓에서 나타나고 있는 당선 확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트럼프 49, 해리스 50. 이 아래쪽에 추이가 나타나잖아요. 계속 엎치락 뒤치락 그러고 있잖아요. 이 베팅 사이트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이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수치나 모두 다 신뢰도 측면에서 좀 의문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금리 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제 생각에는 하원 선거도 있잖아요. 그 하원 선거의 결과하고도 좀 연동해서 이렇게 보는데, 대통령 쪽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하원 쪽에서 공화당이 이기는 그런 모습 나타날 때, 그때도 금리가 한번 올랐었거든요. 총격 사건 이렇게 나타났을 때요. 근데 최근에는 해리스 쪽 확률이 높아지면서 하원 쪽에서는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또 높아지고 있잖아요. 같은 당의 대통령하고
하원 쪽이 동시에 승리할 경우 그때는 재정 쪽에 부담이 되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 점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절대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보진 않는데 이거 역시 조금은 영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야 될 테니까요. 특히나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폴리마켓, 이 베팅 사이트요. 여기에 대해서 댓글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요. 이 확률을 뒤집는데 얼마가 필요할까? 그것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10억 불이면 되냐? 뭐 20억 불이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요. 사실 돈 많은 사람이 이거 뒤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베팅 사이트나 여론조사 모두 다 신뢰도 측면에서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후보가 트럼프하고요. 힐러리였을 때도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가다가 나중에 결과는 반대로 나왔죠. 그 상황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경제 쪽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참고 정도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한번 볼게요. 3.595에서 3.82까지 올라갔었죠. 그것이 지난 주말에 이렇게 긴 음봉을 발생하면서 3.756까지 떨어졌어요. 경제지표 나온 거 있죠. PCE 지표 나오고 또 일본 쪽에서 통화정책 얘기가 나오고 그 영향이 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선거 확률하고에 연동되는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경제 관련된 요인들이 컸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상황입니다. N쪽 보면은 이런 모습 나타났죠. 상당히 강했습니다. 제가 그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바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도 좀 더 강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반대로 달러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하는 모습이죠. 달러 인덱스 선물로 놓고 보면은 장중 저점이 100 이하로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이거는 N달러 흐름이고요. 이렇게 내려간 게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엔캐리 언와인딩 나타났었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도 아직은 그렇게 큰 시장 충격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이전에 한번 나왔었죠. 레벨을 낮추는 모습 나왔어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번 일본 정치 이슈가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만한 그런 요인인가? 제가 봤을 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엔캐리 언와인딩 쪽으로 연결하는 건 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레벨까지도 약간 좀 멀어 보입니다. 금리까지 한번 살펴봤으니까 그리고 중장기 시나리오 쪽으로 봅니다. 10월이 그 시나리오가 일단락된다 이거죠. 일정 한번 볼까요? 통화정책회의가 22쪽이 10월 17일 쿼터리 리펀딩이 28일 날 초안이 나오고 세부 내용은 30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가 그때고요. FOMC 회의는 11월 6일 7일 약간씩 텀이 있어요. 이번엔 22 통화정책으로부터 한 2주 뒤에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그로부터 또 일주일 뒤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FOMC 회의 바로 직전에 미국 대선이 있고요.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뭉쳐 있었어요. 이건 12월인데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바로 또 FOMC 회의가 있고 BOJ하고 이렇게 엮여 있는 이런 모습이 보통이었는데 10월, 11월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여유가 있게 보면서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BOJ 통화정책회의가 이번에도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금리 인상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국채 입찰 일정들이 쭉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푸른색으로 표시한 일정들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10월 일정 보면은 복잡합니다. 이때부터는 미국 재무부 쪽에서 쿼터리 리펀딩 관련해서 시장하고 협의가 시작되는 그때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월 중순 모멘텀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22 통화정책 회의 지나면서부터는 점차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일본 쪽에서의 변화, 이건 지난 방송 때 제가 보여드렸었던 그 내용이고요. 이 이슈가 일본 자산시장이 마무리된 다음에 마감한 이후에 나온 그 이슈거든요. 다음 주 초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나 이거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분의 영향이 통화정책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한번 관심이 가는데 금리 쪽은 인상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디플레이션은 막는 조치를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QE가 줄어드는 이 모습이요. 이게 지난번 통화정책회의 때 나온 그 자료거든요. 이번에는 과연 이 수치도 변할 것인지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QT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지금 유동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유동성 공급하는 그 금액을 줄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일본 쪽에 실질적인 영향이 나타날지 이번에 BOJ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이 지나면서 10월에 큰 시나리오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의 올해 초부터 이어져 왔었던 그 흐름요. BOJ하고 PBOC하고 페드 쪽이 주고받는 그런 모습, 미국 재무부도 연결돼서 계속 이어져 왔었던 그 스토리가 일단락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제가 10월 들어가서도 계속 관찰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라이브 관련된 그 얘기요. 10월에 휴일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휴일에는 다들 일정이 있으실 테니까 바쁘실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언제가 좋을지는 좀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주시던지 아니면 카페에다가 댓글을 주시던지 아니면 뭐 이메일을 주셔도 상관없고요. 시기하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의견들을 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좀 편한 그런 시기하고 내용으로 좀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리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